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산대학교 안경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서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기술 발전의 어제와 오늘 부제로 안경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제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긴 한데 제가 뭐 어떤 기술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예상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기술들과 서비스 등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분석하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는 기술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전통적인 어떤 안경사에 대한 그런 그림, 대표적인 이미지를 제가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양극단에 저희가 중간에 서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현재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런 기술들을 여기저기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찍을 수는 없지만 방향적으로는 어떻게 가면 우리가 앞으로 좀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3년도 꽤 됐습니다. 벌써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미권에 있는 702개의 직업을 대상으로 자동화가 됐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인공지능이란 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동화가 됐을 때 어떤 직업이 위험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지금 좌측에 보시면 1번부터 702번까지 랭킹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보시면 확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직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전에 조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걸 우리가 이제 참고 삼아 볼 수는 있을 텐데 제가 특별히 빨강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것은 우리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391번째 랭킹에 들어있는 71%의 확률로 조제안경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예측을 한 바 있었고요. 188번째 랭킹에 되어 있는 14% 확률로 옵토메트리스트, 그러니까 검안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예측을 이미 한 13, 14년 전에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건계열에서 있는 직업들을 제가 몇 개를 추려서 중간에 집어넣었는데요. 뭐 물리치료사도 보이고요. 2.1% 확률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가 채 되지 않는 작업치료사도 그 랭킹의 6번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 보이는 거는 뭐 음악치료사, 그 다음에 놀이치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직업이다라고 13, 14년 전에 예측을 한 겁니다. 이게 시기가 좀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전체 PT에서 연도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실 거는 이 연도가 바뀌면서 또 최근에 나왔는지 오래전에 나왔는지 좀 보시면서 기술이 그렇게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년도에 발표된 옥스퍼드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이 12년도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쪽에서 매년 경연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그 노벨상을 받으셨던 제프리 힌튼 교수님, 지금은 뭐 AI의 대가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2012년도에 제자들과 함께 경연대회에 나와서 1등을 받으신 거죠. 2등과의 격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2012년도가 AI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오기 다음부터 지금 13년도에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직업에 대한 거를 예측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13년도에 나왔으니 제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지금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많이 놀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나오면서 제가 또 열심히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바뀔까? 나는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님과 같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제가 쓴 논문인데 다른 거는 뭐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끝부분만 결론 부분에서 말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쳐놨는데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커튼 뒤에 있는 대화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기계가 인공지능을 가졌다고 간주하는 유명한 투링 테스트처럼 기계와 사람 간 굴절 검사의 결과값 차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 사람에 의한 굴절 검사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따라서 미래의 안경사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굴절 검사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가 어떤 종류의 시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우리가 CJR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CJR 프로그램에는 비전 트레이닝이나 약시 처치 혹은 저시력 재활 훈련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언뜻 생각하면 대단히 환자 한 명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여야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썼던 논문에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지금 10년 후가 지금일 텐데요. 지금 주변 여기저기를 보면 우리 국내에만 해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사진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국내에도 쏟아지고 해외에도 정말 많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정말 며칠 안 된 거죠. 그죠? 2025년 11월 달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다시 한번 직업에 대한 거를 놓고 예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프를 좀 3개를 제가 붙여놨는데 수직선으로 된 점선을 보시면 그게 2022년 한 11월, 12월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챗GPT가 세계에 나오기 시작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전후에 어떻게 직업이 바뀌고 있나, 직업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가 아니면 감소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본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관련된 전공자들의 직업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 밑에는 마케팅 세일즈,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D라고 되어 있는 그 다음에 헬스 에이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간호사와 그 다음에 재가 요양보호사 이 정도로 아마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이쪽 부류에 있는 간호보건 이쪽 직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20대 초반이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주황색 20대 중반, 그 위쪽에 있는 애들은 30대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 컴퓨터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마케팅, 세일즈 같은 경우도 파란색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AI가 등장하면서 특히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사회의 초년생이어야 될 20대 초반이나 그 다음에 20대 후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직업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성형 AI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한계치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환각이라는 게 있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서 봤을 때 전공자 입장에서 또 경력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아닌데 하는 부분이 간혹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환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려면 당연히 20대, 30대 가지고는 힘들고요. 40대 이후부터는 그간 쌓아왔던 경력이 있고 봐왔던 그런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20대 초년생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환각도 보여야 환각이지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건 환각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20대를 쓰느니 AI를 쓰는 게 20대가 일으키는 환각이나 또 AI가 일으키는 환각이나 어차피 시니어 입장에서는 그게 다 눈에 보이니까 시니어가 그걸 잡아주면 되지라는 관점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20대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이 분석의 데이터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 이게 논문 제목인데 Canaries in Coal Min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광산에 있는 탄광에 있는 카나리아 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광부들이 탄광에서 일을 할 때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질식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일산화탄소에 굉장히 예민한 카나리아 새가 더 이상 지적이지 않을 때 그때 일산화탄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라는 어떤 조기 경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 제목의 첫 부분인데
이 부분이 AI의 어떤 등장과 인해서 직업들이 서서히 이렇게 많이 채용이 되지 않고 사라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기 경보, 조기 알람이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논문 제목을 아마 이렇게 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토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오그멘테이션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만 오토메이션은 자동화죠. 그래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자동화가 된다. AI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오그멘테이션은 증강이란 뜻입니다. 살을 갖다 붙이고 어떤 능력을 갖다 붙여서 지금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반드시 당연히 대체가 될 것이고요. 오토메이션이 될 것이고요. 그럴 수 없는 부분에서는 시니어 혹은 그 환각을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은 분명히 AI를 써서 훨씬 더 기존에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메이션과 오그멘테이션을 우리가 한번 고용이 없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고용이 오히려 증가되는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있을 거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쪽으로 지금까지는 뭐 AI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이제 우리 쪽에 깊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AI를 경험하고 있고 또 아직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과 영역에서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 알아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망막 사진입니다. 이제 안과 사진인 거죠. 안과에서 망막 사진을 많이 찍죠. 보통 이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아니면 황반변성 혹은 이제 녹내장이 있을 경우에 망막의 기능을 체크하는 시야 검사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런데 2002년에 이미 IDX라는 회사를 안과 의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 영상을 보니,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니 망막 사진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고 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사람의 망막 데이터, 사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알고리즘 기준을 짜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걸 추려내는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분 아람브로프다 이분을 따서 많은 뭐랄까요,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그분 사실 뭐 선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분이 만든 그 길이 FDA 승인을 받게도 만들었고 의사의 감독 없이도 충분히 거의 99% 이상의 그런 진단 발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2010년에 이제 이분은 이제 의학자는 아니고 공학자로서 앞에 갔던 선구자의 길을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 당뇨병증, 망막병증, DR뿐만 아니라 글라우코마, 녹내장, 그 다음에 AMD, 황반변성까지 집어넣어서 혈관 하나로 당뇨와 그 다음에 그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까지 같이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고 또 원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역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그거 없느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최태근 대표라는 분 산업공학을 전공한 포항공대 출신으로서 지금 회사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계기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본인 스스로가 녹내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녹내장 진단을 처음 받게 된 그 순간 충격 때문에 주치의 의사분하고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이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아쉬움에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 그 주치의였던 그 의사분이 CTO로 자리에 앉게 되면서 CMO로 앉게 되면서 그분과 같이 지금 회사가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회사만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 보시기 쉽게 국가별로 개수를 이미 뽑아놨습니다. 벌써 한 10년, 20년이 채 안 됐는데 그동안에 벌써 100개 가까이가 세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해석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질병을 확진하고 이런 기술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 안과 영역에서는 지금 이미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지 하시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희 쪽만 이미지를 쓰는 건 아니지요. 치과에서도 쓰고요. 그 다음에 특히 방사선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속속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미지가 아닌 시각 재활 치료 영역에서는 얼만큼 지금 가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가 환자이면서 2013년도에 그 사실성 약시가 있던 분이었던 거죠. 이분이 주기적으로 훈련했더니 도움이 되네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되면서 이거를 좀 더 간략화시키고 또 쉽게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자주 훈련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가 좋을 텐데라는 걸 본인 스스로 겪으면서 이 회사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 부분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저희 나라도 최근에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그 영남권에 있는 우리 안경광학과를 졸업한 졸업자 한 명이 그 이런 관련된 시각 치료와 재활 훈련할 수 있는 장비 회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많이 특강도 다니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래 보시면 이사이트라는 회사인데 이거 제가 연도를 2개를 적어놓은 이유는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처음에 그냥 본인 공학자이신데 설립자는 이 설립자의 누님 두 분이 모두 다 시각장애가 있던 분이었던 거죠. 그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동생이 누나를 위해서 이 장비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좋았던 거죠. 자꾸 업데이트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을 조금 달리해서 이제 이사이트란 이름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도 하시고 또 판매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대목에선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세포가 망가졌고 그래서 뇌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해서 그걸 보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은 안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그 카메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코 받침대 쪽에 그 부분에서 이제 비친 카메라가 이 안경 렌즈 LCD에서 빛을 뿜어내고요. 그 비치는 뿜어낸 부분이 확대되어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크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잘 보이는 형태로 되게 되는 것이죠. 잘 볼 필요는 없죠. 양아치도 필요 없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사람인지 사물인지 또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걸려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이사이트라는 에서 제작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 안경이 최근에 많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사실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제가 또 좋아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방향을 틀어서 다른 아이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조비전인데 콘택트 렌즈 회사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뭐 무선 데이터 전송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생체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당을 측정하고 뭐 등등의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많이 아마 보셨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진행을 계속 열심히 야심차게 하고 계시다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분이 실제로 대표분이십니다. 2020년도인가에 사진을 찍어서 마지막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인데 이게 2021, 22로 오면서 코로나에 들게 되면서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고 결국 그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이 콘택트 렌즈에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투자자가 많이 없었던 것이죠.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단기간에 빨리 승부를 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이크로 LED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아마 타깃이 잡혀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또 추종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엑스판시오라고 하는 21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는 정말 젊은 남자 2명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는 UAE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은 한 분은 우크라이나 출신이고요. 한 분은 러시아 출신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이 두 분이 만나서 지금 거의 시제품 단계까지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그 모조 비전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기술들 추가시켜서 호르몬까지 센싱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들러붙어 있는 상태로서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어떤 좋은 소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시 억제 영역도 계속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죠. 뭐 잘 알고 계시는 딤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호야 렌즈, 안경 렌즈, 그 다음에 할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에실로. 이 부분은 이제 안경 렌즈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콘택트 렌즈 영역에서는 하드 렌즈, OK 렌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은 이제 안과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안성형술이라는 번역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각막의 모양을 바꿨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성형이다라는 관점에서 안경사는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렸고, 최근에 이제 그 소프트 렌즈 영역에서 주변부를 근시화시키는 원시화된 그 주변부 망막의 초평면을 망막 안쪽으로 불러들이는, 그렇게 해서 근시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근시 억제를 시키는 그런 OK 렌즈 컨셉을 그대로 소프트에다가 옮겨 놓은 것이죠. 이거는 엄밀하게 안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경사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워비파커 뭐 몇 년 전에 뭐 떠들썩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떠들썩했었죠. 플랫폼 안경테 회사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상거래에서 가능하게 만들었던 뭐 사건이었던 거죠. 결제도 되고요. 역시 뭐 만든 사람은 뭐 그 MBA 경영학도였던 거죠. 기타 뭐 여러분이 뭐 아실만하게 많은 기술들 이외에도 많은 뭐 아트로핀 약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근시 억제 영역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처음에는 콘택트 렌즈다가 이제 안경 렌즈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태. 거기에 약물,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RLR 테라피라고 부르는 적외선 에너지를 약화시켜서 반복적으로 짧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치료하면 효과가 있다더라라는 논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시 억제라는 화두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빅테크 뭐 여러분이 아실만한 기업들 많이 있죠.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구글 이쪽에서 물론 여기 제가 사진에 붙이진 않았습니다만 뭐 많이 있습니다. 애플도 있고요. 이런 회사에서 안경에다가 기존의 안경은 뭐 보이지 않는 걸 잘 보게 해주는 그런 본연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꾸 안경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안경에다가 어떤 LED 모니터를 달아서 안경을 쓰고 있는 채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들을 2021년부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레이벤 안경테에다가 그런 카메라를 달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역시 구글도 2025년 작년에 진행을 해서 지금 젠틀몬스터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럭스엑셀사라고 부르는 네덜란드 아인토벤에서 시작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특징은 3D 프린팅으로 안경 렌즈를 뽑아내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질이 좋겠어 했는데 그게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중 초점 렌즈도 만들어내고요. 다초점도 지금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감광 렌즈라고 부르는 그 포토크로믹 렌즈까지, 이른바 이제 변색 렌즈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옥습기가 기존의 생지 렌즈를 깎아서 만든 장비가 옥습기인데, 이 옥습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경테 림 사이즈에 적합한 치수를 집어넣으면 그 모양 그대로 아마 절삭이 될 거니까, 프린팅이 될 테니까 사실 옥습기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회사를 메타가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메타가 도수, 굴절력이 들어간 안경 렌즈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표 회사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래 보시면 많은
그 회사들이 안경테에다가 이 카메라를 집어넣고 인공지능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이 안경에다가 이 기술들, 핸드폰에 있는 기술을 왜 안경에다가 집어넣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또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뭐 그 작은 회사들이 아니고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젠틀몬스터, 레이벤 이런 큰 회사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비자한테 익숙하고 소비자한테 어떤 브랜드 마킹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회사와 함께 같이 이 길을 개척하면 소비자한테 훨씬 더 그 접근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내가 보고 있는 게 곧 카메라가 보고 있는 게 될 테니까 그 눈높이, 시선의 높이도 모든 게 다 눈높이에서 촬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다시 영상화시켜서 볼 때 실제 시선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이게 AR과 VR과 합쳐지게 되면 AR과 MR, XR과 합쳐지게 되면 사실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합쳐지게 되면 이제 이게 내가 보는 건지 아니면 카메라가 본 걸 내가 보고 있는 건지 구분이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벌써 카메라들이 그 주사율 헤르츠가 벌써 160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레이가 그 딜레이라고 부르죠. 렉 같은 게 없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까 앞서 봤던 이사이트라고 불렀던 시각장애인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보는 게 내 그 안경 안쪽 면에서 모니터상에서 비춰지게 되고 그걸 내 눈에서 보고 있다면 저 앞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망원경을 써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줌으로 당겨서 이 모니터에 띄울 수 있다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근시, 원시, 난시조차도 심지어 눈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근시 억제, 시축상에서 앞에 맺히면 근시, 시축상에서 막 뒤에 맺히면 원시, 앞뒤로 맺히면 난시 이렇게 불렸던 또 굴절 이상이라고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노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노안은 막 뒤로 맺히는 이런 초점들을 모두 다 끄집어다가 앞쪽으로 당길 수 있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경테 한번 살펴볼까요? 2024년 핸드폰에 앱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 얼굴을 비춘 상태에서 가상의 안경테가 녹색, 빨강색, 검정색 등등이 내 어떤 이미지상에서 실제 내 그 어떤 카메라에 비춰진 내 이미지가 스크린상에서 보일 때 그 스크린에 내 얼굴의 위치를 정확하게, 내 눈의 위치를, 코의 위치를, 그 다음에 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안경에 얹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 보시면 1997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특허 기술이 이미 카메라가 얼굴을 찍을 때 얼굴과의 거리로 인해서 당연히 뭐 거리를 알면 픽셀 값을 우리가 픽셀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각 측량에 따라서 이 사람 눈과의 거리, 눈의 크기, 얼굴의 크기, 그 다음에 얼굴의 색깔, 얼굴의 모양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절한 안경테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미 이 알고리즘의 시작은 97년도부터 이미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미 계속해서 매년 갱신이 되고 있으면서 대표적인 이런 논문이나 특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테만 그런 거냐? 안경 렌즈를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굴절 검사를 하지요. 이 사람이 눈이 얼마나 나쁜지, 난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계속 나빠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가면서 그 사람한테 근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없던 난시가 생겼다, 있던 난시가 없어졌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해 주려면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우리가 ARK 혹은 타각적 굴절 검사뿐만 아니라 자각적 굴절 검사로 최종 확인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미 2010년도 MIT에서 이분은 뭐 사실 공학자입니다. 미디어 랩을 운영하시는 공학자이신데 이미지를 주로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핸드폰 지금 이 모양 삼성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에다가 보조 렌즈를
보조 카메라 렌즈를 집어넣어서 눈에다가 놓고 촬영을 하면 SCAX를 0.3 디옵터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측정을 해주는 기술을 이미 2010년도에 이분이 개발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논문 발표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해 바로 2010년도에 회사를 아이네트라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시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R, K는 측정이 안 됩니다. AR과 그러니까 오토 리프렉터와 그 다음에 프롭터, 그 다음에 렌즈미터, 안경사, 검안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구입하고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 장비들을 토탈 다 세 개 합쳐서 $2,900 정도, 이게 2010년도 기준, 2021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개 세트로 하면 뭐 2,500까지 떨어뜨려서 아마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최근 거를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2021년도를 마지막으로 이 판매를 중지하고요. 이걸 이제 2022년도부터는 구독 형태로 매달 얼마씩 받는 형태로 이 장비를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세는 다 구독 형태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AR, 이 오토 리프렉터가 지금 우리가 뭐 구매하기에는 사실 1,000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인데 지금 벌써 아주 오래전 2010년도에 이미 최저가 형태의 한 150만 원 돈 형태로 이미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분이 운영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망막도 찍고요. 그 다음에 1초에 뭐 1조 개의 사진을 찍어서 빛이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흩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진 같은 것도 뭐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피부의 혈관이 밀도나 또 혈관의 속도, 흐름 속도, 혈류 속도라고 부르죠. 이것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뭐 당연히 치아의 어떤 그 사진 형태, 이런 모든 걸 본뜨고 하는 것들, 모든 걸 이미지가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이분이 다 관여해서 기술화시켜서 지금 판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딥옵틱스라고 하는 2011년도에 설립이 된 이분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11년도에 회사를 만들고 계속 투자자만 모아왔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술은 인터넷에 공급하지 않고요, 공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청사진이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투자자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기술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허는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17년, 18년도부터는 기술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1년도, 12년도에는 이 사람의 눈을 측정을 해서 그 값이 나오면 그 값에 안경 렌즈를 디옵터가 자동으로 설정이 될 수 있게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액정 렌즈입니다. 픽셀화된 액정 렌즈인데 이게 전기적 신호를 줬을 때 몇 디옵터가 바뀌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원거리도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지금 원거리는 포기하신 것 같고요. 근거리, 원형은 고정이 된 채 근거리만 조금 더 이렇게 볼록 렌즈 형태로 아마 가입도가 들어가는 형태로 설계를 좀 진행해서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처음에는 베일에 가려진 채 공개하지 않다가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투자자의 어떤 그런 성격상 빨리 성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원거리, 근거리 모두 다 하지는 않고 근거리에 포커스 맞춰서 노안으로 아마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렌즈가 어떤 물리적으로 곡률 반경을 가진, 그래서 입사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그 굴절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공식이 있죠. 그런 그 스넬의 법칙에 따라서 입사각이 주어졌을 때 굴절각이 결정이 되는 이런 형태의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지금 이분이 만든 렌즈는 평면 렌즈입니다. 이 안에서 물 속에 평면의 렌즈가 안에 있는 그런 그 어떤 소자들이 움직이면서 전기적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굴절률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굴절률이 바뀌니까 입사각이 만들어지게 되고, 입사각이 생겼으니 굴절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많은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21년도에 핀란드 회사 IXI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야심차게, 이분은 아직까지도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뒤져봤는데 아직까지도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형태가 정확히 딥옵틱스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투자자들 많이 모으고 있는 형태인 것 같고요. 부분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안경테 전체가 거의 뭐 그 어떤 소자들이 다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이 내건 캐치프레이는 이렇습니다. 사람 눈이 어디를 보건 간에 그 보고 있는 그 지점의 물체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에 필요한 거를 잘 볼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안구 추적 장치가 실시간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디옵터가 계속 바뀌는 형태로 안경 렌즈가 움직이는, 이렇게 안경 렌즈가 움직이는 형태를 어댑티브 옵틱스라고 부르는 적응 광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서 그 어떤 상황, 주변 상황에 따라서 안에 있는 디옵터가 바뀌는 어떤 적응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름이 어댑티브 옵틱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을 여기도 적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느냐는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하겠다라는 것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그런 기술들이야 이제 뭐 이분 말고 다른 분도 많이 하고 계실 테니까 뭐 언젠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분이 여기 홈페이지다가 적어놓은 글씨를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그간 안경이 세계에서 아주 오래된, 우리가 뭐 이렇게 가족같이 쭉 진화해온 안경인 거죠. 사실은 아주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기술적 도약이 거의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관성,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타협을 하고 계속해서 쓰고 있었다.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저희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의 규모를 이해하는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부터 안경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로부터 다시 재정의를 하고자 한다라고 홈페이지에 적어놓은 글귀입니다. 너무 안경사도 아니시고요. 공학자에 가까우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자꾸 주변에서 이분뿐만 아니라 앞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많은 회사들이 모두 다 안경사나 전공자이기 전에 공학자들이거나 본인이 불편을 얻던 환자이거나 환자의 가족이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공자인 우리들이 너무 안일하게 관성에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만 지금까지 너무 해오지 않았나라는 한번 반성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게 사실 실태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안경 렌즈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던 안경테 회사가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젠틀몬스터, 수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블루 엘리펀트나 알로, 이분들은 모두 다 안경사가 아니세요. 그런데 회사를 차리고 그 소비자에 맞는 그런 구매에 맞게 잘 꾸며서 마케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우측에 보시면 제가 AI로 그린 사진입니다. 맨 하단 피라미드의 맨 아래쪽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경사가 하지 않아도 디자이너들이 있고요. 공학자들도 있고요. 그냥 본인이 조금 더 창의력이 있다면 굉장히 관심 있게 디자인을 해서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이 너무나 낮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사실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많이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영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지금 우리 색깔로 봤을 때는, 색상으로 봤을 때는 어두운 파란색 정도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측정인 거죠. 측정인 부분도 사실은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AI 기술적인 부분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안과 영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이미지로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지금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쩌면 측정이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영역들이 이미지를 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AI가 많이 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 위주로 해왔다면 이젠 그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윗부분부터 이제 AI가 하기 어렵거나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당분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될 텐데요.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맨 앞부분에서 제가 썼던 논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 초점인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느 일을 주로 하는지 뭐에 불편을 느끼는지 맞춤형 형태의 시 작업에 따라서 어떻게 디옵터가 바뀌어야 되며 어떤 걸 더 보강을 시켜주는 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맞춤형 형태의 어떤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경력이 있고 알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조금만 더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비전공자가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깊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AI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입장에서는 AI를 등에 업고 훨씬 더 사람이 시니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시니어 더하기 AI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쓰는 시니어보다는 AI를 쓰지 못하는 시니어가 훨씬 더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니어들이 이제 문제인데 주니어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경력을 쌓을 수 있게 지금 시장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가 이 일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주니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젠 AI를 내가 쓸 수 있고 언젠간 시니어, 경력을 가진 시니어가 됐을 때 AI를 쓸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게 될 텐데 이렇게 경력을 쌓기까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독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스터 제도, 장인, 길드 제도가 워낙 뼛속 깊이 박혀 있는 민족성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이스터 제도, 장인 제도가 이제 도제식 교육이 어쩌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력을 쌓으려면 어디선가에 일을 해야 되는데 써주진 않으니까 내가 무료 봉사를 하거나 내가 돈을 주고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형태가 어쩌면 조심스럽게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직업군에 따라서 그런 특징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경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우리가 굴절 이상을 교정을 해가지고는 더 이상 승부를 볼 수 없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짧게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A란 사람은 저런 걸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뭐 같은 걸 하셔도 좋고요. 경쟁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될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 같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하는 거 이외에 다른 영역을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 있는 영역을 찾아서 그런 영역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서 기술을 좀 쌓아두시면 경력을 쌓아두시면 조만간에 AI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됐을 때 여러분이 AI와 함께 작업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기하급수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각장애 영역에서는 이렇습니다. 지자체 복지 현실이 이렇게 열악하고요. 우측에는 한 25만 명 정도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각장애인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제가 석사 논문을 시각장애인을 썼기 때문에 그때가 2008년, 2009년이었는데 그때도 25만 명이었고요. 지금 벌써 20년이 훌쩍 됐는데도 여전히 25만 명입니다. 통계 수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상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2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설문조사에서 자꾸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데 76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벌써 3배가 넘어가는 수치일 텐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인구 대비 1.46%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시각장애인의 발생률을 보면 자기 자국민의 2.5%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어느 정도까지 시각장애를 볼 것이냐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고 국가적인 부분이고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미국과 영국에 적용을 시킬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을 때는 130만 명인데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뭐 한 그래도 100만 명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치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아랫줄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 시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의 추계입니다. 65세 이상, Y축은 65세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연도별로 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어떻게 많아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 것이죠. 좌측의 그래프는 수도권, 서울, 경기를 집어넣은 그래프고 우측의 그래프는 수도권을 뺀 채 진행을 한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건 저걸 보건 이미 지금 노령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노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아픈 사람이 많아진다는 걸 뜻하고 시각장애의 특성이 선천성 시각장애보다는 후천성 시각장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각장애인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나, 또 내가 그 영역에서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저희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실버 산업이 벌써 2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실버 산업을 넘어서서 시각장애인, 당장 내가 시각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한번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두면 어떤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시각장애인은 사실 자살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가 됐을 때 보였던 그런 시생활과 보이지 않는 시생활의 이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버티지 못하고 보통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미 조사가 된 바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에 대해서 안과 의사들 중에 일부 소수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안경사 중에서도 일부 소수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영역도 한번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한번 관성, 타성 이런 거 내려놓고 이젠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야 될 텐데 그게 뭘까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확대경, 그 다음에 망원경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갈릴레이식 망원경을 쓰면 직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경 형태로 충분히 크게 확대된 상을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옥습기가 있기 때문에 옥습기로 가공을 해서 몇 디옵터 짜리를 어떻게 절단해서 만들어 줄 것인가, 역시 이건 사람 기술이 필요합니다. 에션바흐라고 부르는 이런 저시력 장비 대표 독일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엔 저변을 쉽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반맹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한 이유는 사람이 반맹시 환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빈도는 작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하단에 있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유입니다. 19년도에 아래쪽에 보시면 2019년도에 이게 이제 그 프리즘으로 보통 이렇게 안 보이는 반쪽에 안 보이는 영역을 끄집어내서 옮겨서 보이게끔 만드는,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모른 채 오른발을 헛디딜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안 보이는 영역에 뭐가 있을까를 끄집어내서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나한테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프리즘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즘을 쓸 때 무겁기 때문에 프레넬 프리즘을 보통 사용을 하죠. 이게 20프리즘, 19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프리즘짜리가 한 $20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이쪽 반맹시 영역에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연구를 해오신 펠리 박사님이 회사를 차리셨고 이 회사에서 우리가 그 환자의 원거리 안경 디옵터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각도를 열고 싶은지를
얘기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안경을 제작해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아래쪽에 하단에 보시면 안경이 보이시죠? 이 안경을 만들어 놓고 $2,000에서 $3,000를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기술은 프리즘을 갖다 붙이는 거가 다인 거죠. 프리즘 자체 가격은 $20가 채 안 되는 그런 $20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수익률이 100%에서 15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이 반맹시, 그 다음에 이 프리즘 역할을 가지고 잘 써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사업의 방향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자 이 페이지를 제가 적어놨고요. 모두 동일하게 보이는 노란색 필터 렌즈처럼 보이나 사격 선수가 쓰면 색 대비 강화시켜서 움직이는 물체를 더 잘 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얼렌 증후군처럼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논란이 있습니다만 얼렌 증후군 같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난독증을 개선시키기도 하고, 또 백내장 수술을 한 환자, 그래서 투명한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은 환자 입장에서는 노랑 수정체를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황반변성의 어떤 그런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노란색 안경 렌즈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야간에 우리가 운전할 때 쓰게 되면 훨씬 더 밝게 보이는 야간 운전용 안경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안경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각각 다르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가 아직까지 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장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안경사 입장에서 이런 어떤 시장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경사뿐만 아니라 우리 안과에 근무하시는 검안사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안내 렌즈가 많이 이제 우리 백내장 렌즈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계산하는 식이 각자 제조회사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이렇게 어떤 그 소재에 따라서 굴절률에 따라서 SRKT 베렛식, 그다음에 헤이지스식, 호퍼큐식 많은 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광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안내 렌즈를 어느 위치에 시키고 그다음에 소재는 어떤 굴절률을 갖고 있는 걸 썼을 때 위치가 가장 최적이다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식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포뮬러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2016년도에 스마트 안경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서 삼성전기에 있는 임원분과 같이 얘기를 한 바 있다가 물론 어그러졌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 렌즈, 기본적인 안경은 해야 되겠죠. 원용 안경을 썼으면 원거리가 잘 보여야 될 테니까요. 근용 안경을 썼으면 근거리가 잘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교정용 안경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안경이 그 사람 착용자의 눈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수치가 찍히면 SCAX를 바로 반영을 시켜서 액정형 그 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신호를 주고 그러면 안에서 디옵터를 만들어내고 시선에 따라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디옵터를 만들어주는 이런 식이면 굴절 이상도 해결이 되고 또 근거리, 노안도 해결이 되는 안경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다만 안경이 불편하다라는 건 있겠죠.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사실은 메타나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안경을 안경으로만 쓰지 말고 안경으로 전화도 하고 안경으로 이메일도 보고 검색도 하고 GPS 띄워서 그 내비게이션도 쓰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경을 벗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무거워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매일같이 내 눈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의 어떤 변화도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다면 혹은 그 AMD가 있다면 그러니까 황반변성이 있다면 또 혹은 녹내장성 어떤 변화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관여할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미리 예측해서 눈이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다.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그러졌습니다만 여러분께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안경사 입장에서 검안사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어느 영역을 어느 꼭지를 잡아서 내가 어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각자 다 관심 분야가 틀리고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다 틀릴 거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능력치를 알고 또 내가 개발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안다면 내가 어느 꼭지를 잡고 이걸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어떤 사람과 같이 하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보시면 그냥 될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이 꼬부라지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액정형 렌즈를 만들어서 굴절을 볼록 렌즈도 만들 수 있고 오목 렌즈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붙인 그림이고요. 이건 아까 앞서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역시 앞에서 다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22년도부터 계속해서 제가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막 렌즈를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논문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정말 많아지고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도 그 전환부 OCT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 공방 하드 렌즈, 콘택트 렌즈의 소재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드 렌즈가 아파서 보통 잘 못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공막 렌즈는 공막까지 덮은 사이즈가 14mm, 15mm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형태의 공막 렌즈로서 착용감이 훨씬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공막을 측정할 수 있다면 마치 케라토미터로 각막 곡률만 측정하듯이 공막을 측정할 수 있다면 훨씬 가볍게 전환부 OCT 같이 무거운 장비를 쓰기보다는 그냥 공막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든다면 공막 처방에 훨씬 더 공막 렌즈 처방에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막보다 2배 큰 탁구공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측정을 해본 그런 거를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는 앞서 제가 잠깐 슬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검영법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검영법으로 써서 이 사람의 그 움직임, 그 다음에 두께 이런 걸 토대로 이 사람은 몇 디옵터다라는 걸 바로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딥러닝, 머신러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도 열심히 독학을 해서 머신러닝으로 1디옵터부터 5디옵터까지 데이터 샘플을 집어넣고요. 이걸 학습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측정자를 대상 앉혀놓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두께를 보고 1디옵터, 100% 이건 1디옵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아웃풋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지금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망막의 어떤 형상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고 망막의 곡률 반경, 정확하게 곡률 반경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첫 번째 그림처럼 망막이 이렇게 많이 휘어 있습니다. 특히 황반부 부분이 뒤로 많이 밀려 있는 형태의 고도근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근시는 안축장 길이가 길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그 길이가 동일한 비율로 커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틀을 가지고 있대 황반부 부분, 그러니까 중심 시야를 갖고 있는 그 부분만 살짝 뒤로 물러지는 형태. 그러니까 2017년도 그림처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림처럼 그 고도근시는 이런 형태의 계란 형태, 길쭉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걸 측정해서 한번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제가 2024년도에는 각막 1면과 각막 2면, 전면과 후면, 수정체 피질의 전면과 수정체 핵의 전면 이 네 가지 면은 사실은 전환부 OCT 혹은 펜타캠 가지고 충분히 측정이 가능합니다. 곡률 반경을 집어넣고요. 뒤쪽에 있는 핵의 후면과 수정체 핵의 후면과 수정체 피질의 후면 이 곡률 반경은 그냥 굴스트란트의 모형 안에 값을 집어넣어서 실제 입사각과 굴절각을 모두 다 굴절률 입사각을 만들어서 모두 다 집어넣어서 대체 한 20도에서 틀어진 사광선으로 입사했을 때 망막이 어느 지점에 맺히게 될까를 제가 계산을 해본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본 그래프가 오른쪽 25년도에 제가 샘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23, 24년도에 주변부에 있는 망막에 몇 디옵터의 그 가입도를 집어넣으면 주변부 망막 전체를 교정할 수 있을까? 전체 망막 완전 교정이라는 프레임을 제가 머릿속에 두고 주변부에 있는 초점을 모두 다 망막에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인데 아마 사진이 잘 올지 보겠습니다. 잘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방구처럼 제가 만들어서 안에 LED를 적색과 녹색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LED를 지금 집어넣어서 저희가 지금 실제
개발자 없이 저희가 지금 학생들과 제가 진행을 한 영상인데, 이렇게 보드에다가 코드를 해서 모니터에 터치형 모니터에다가 8도, 16도, 32도를 만들어 놨고요. 8도를 누르면 8도 각도 부분에 동그랗게 적색과 녹색 LED가 보여서 어떤 색, 적색이 잘 보이는지 녹색이 잘 보이는지를 봐서 적색과 녹색이 비슷하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가입도를 집어넣어서 측정을 하게끔 만드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뭔지 잘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색과 녹색이 비슷하게 보이는 그 지점에 가입도를 찾는다면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방식으로는 뒤쪽 망막과 아래쪽 망막에서 높은 가입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많이 곡률 반경이 작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인데 이건 작년에 25년도에 했던 실험입니다.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제 눈이고요. 1초에 80장을 찍어내는 그 카메라를 갖다 놓고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시자극이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영상을 보는 거니까요. 영상에 따라서 동공이 열렸다가 닫혔다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 사진 볼 때와 남자가 여자 사진 볼 때 동공이 열리고 닫히는 게 달라지고, 시자극이 들어왔을 때 곧장 반응한 사람이 있고 좀 느리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또 시자극이 없어졌을 때 금방 바로 반응하는지 늦게 하는지에 따라서 반응 지연 속도, 반응 속도, 유지 속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ADHD, 그다음에 뭐 알츠하이머,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예측할 수 있는, 병을 예측할 수 있는 몇 % 확률로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공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굴절 이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이걸 좀 더 상품화시켜 서비스화 시킬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매길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기계한테 주고 거기에다가 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력과 경험과 AI 기술을 토대로 그 이상 뭘 할 수 있을지 제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